이번 시간은 취업 지원 행사 운영입니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이 행사를 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취업 지원 행사는 시작, 기획부터 마무리, 평가까지 이루어집니다. 행사라는 것은요, 어떤 의도된 일정, 의도된 여기라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의도된 사건들에서 핵심은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실은 행사가 행사인데 굳이 한번 체크해 보자고 요 두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행사의 종류들은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양한 행사 중에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연계된 부분에 관련된 것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든 행사 계획을 할 때 유의할 점은요, 목표와 비슷합니다. 바람직한 목표 설정 기억하시죠? 이런 행사는요, 정말 의도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실제 상황이니까요, 더더더 실현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 전체적인 전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 번 확정했다고 끝이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거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행해야 되는 방법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 처음에 의도한 이 특정한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 행사를 계획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맥락에 맞아야 되고 한번 확정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정,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이미 많이 해본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기획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하고 기획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분석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어디에서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방식과 행사의 성공 여부, 하다못해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의 수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으면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해당되는 대상이 많이 분포된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교육도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주체나 주관의 분석과 참가 동기나 참여자의 와서 있는 시간까지 분석한다면은 오래 있을 때는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더 구비한다라든지 그리고 짧게 간다면 체류 시간을 머물게 하는 방식을 또 강구한다라든지 짧게 딱 간다라면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을 동선 활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할 때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미리 분석했다라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계획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목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취업 박람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잡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진로 캠프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기업 탐방으로 현장 학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구분된 내용들, 이 용어에 따른 아주 간단한 특징이나 아니면 이게 뭐지 하는 개념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취업 박람회, 그렇죠. 어디 코엑스나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가면요. 박람회 일어날 때 한 회사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박람회라고 하지도 않고요. 자,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다 함께 만나서
정말 면접까지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취업 박람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취업 박람회에서는 직업 훈련 기관과 고용 서비스 기관들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이 사람들도 나와서 한 코너를 마련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관계자들도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취업 박람회입니다. 뭐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특징들이고요. 잡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요. 멘토, 우리 콘서트 가면요. 그렇죠. 주인공이 있죠. 잡 콘서트는 멘토를 통해서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이 멘토에게 한 명의 어떤 주인공, 멘토들이 여러 명 올 수도 있겠죠. 주제별로. 이런 멘토들에게 관심 가는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을 질의응답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잡 콘서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로 캠프는요. 일대 다수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성과나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로 캠프라고 하고 워크숍과 컨퍼런스도 다 같이 주제가 지금 취업 지원 행사이기 때문에 취업 역량 강화와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는요, 뭐 제목만 보시면은 다 매칭시킬 수 있지만 취업 박람회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기관의 사람들도 다 참여한다라는 것과 잡 콘서트, 멘토가 나오면 이거는 잡 콘서트와 연결되는 거야 하고 잘 구별해서 매칭시키시면 이 관련된 문제 충분히 5점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슷한데요. 행사 유형별 목표에 따라 나눈 것이 위의 것이라면은 뭐 종류라고 해서 결국에는 같은 종류인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세일 일자리 센터이나 아니면은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업 관련 직업 안정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업 박람회라면 소규모로 어떤 한 기관에서 자기 기관의 대상들에게 아주 미니미니한 취업 박람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옵니다. 그 한 날에. 그리고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미니한 취업 박람회를 구인 구직의 날이라고 만남의 날이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채용 설명회는 이제 뭐 요즘에는 채용 설명회를 가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러 학교나 어떤 기관에 가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이런 것을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 하고 안내하는 것을 채용 설명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종은요. 채용은 한 기업이라면 직종은 관련된 산업별, 직종별로 나누어서 그 직종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이 와서 채용 설명회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종 설명회라고 합니다. 세부적이고 직종에 따라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해서 행사의 종류도 제목과 함께 매칭하실 수 있도록 개념화만 하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단순 운영 조직은요, 소규모 행사에 적합해요. 그래서 단순한 거니까 소규모 행사에 적합하고 구성원 한 명이 소규모다 보니까 담당자 한 명 한 명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대규모 운영이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대규모 운영을 하려면은 그렇죠. 우리 회사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해서
망을 영역할 때 동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전문 영역의 담당자들과 그렇죠. 네트워크를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영역을 우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에 위탁한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전략적 제휴를 통한 외부 전문가, 아웃소싱할 때 외부 전문가가 있는 곳이랑 매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장점은요. 당연히 전문가와 하니까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기준으로 소수 인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웃소싱에 맡기고 최소 비용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요, 이거와 반대되겠죠.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는 우리 내부 사람들과 진행하면 친밀도가 높아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사소통에서 통화까지 가는 단계가 쉽게 친밀도가 잘 형성이 되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소통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전략적 기술들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은 행사 조직 구성은 장점과 단점 이해하시면 금방 파악이 되시는데요. 밑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따로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기능 조직은요, 전문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됩니다. 기능별로 나누어 놨으니까 기능에 맞는 사람,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각각 다 본인만의 독보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규모 취업 박람회 생각하면은 부스별로 다 나누어 있고 부스별로 다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 같은 말. 대규모 취업 박람회는 기능 조직에서 적합한 형태이고 또 기능 조직은 대규모 취업 박람회니까 전문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되는구나 하고 해서 한 묶음으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중심 조직은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직을 나눈 것이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은 각각 다 분리되어 있겠죠. 그러니 분리되어 있다, 관련성이 적고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은 독립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되고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인데요. 프로젝트 팀 조직은요.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 해서 국가적인 행사 보다가 대규모 엑스포 아주 큰 겁니다. 이 박람회인데요. 대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떠나서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박람회 또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오랫동안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엑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 엑스포처럼. 여튼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은 이렇게 정말 매우 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많은 자원봉사자와 이렇게 대규모 국가적으로 할 때는 더더더 숙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는구나 해서 한 묶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나오면은요, 기능 조직이고요. 이 대규모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나왔을 때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 업체가 와서 기능별이든지 조직별이라든지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하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공식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일단 해결 방법은요, 종류에 따라서 명중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중청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그만해라. 명령을 먼저 합니다. 일단 싸움을 하면 말려야 돼요. 그래서 말리고 난 다음에 분이 안 가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조정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재를 하는데 각자 다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 듣는 단계를 우리는 청문 단계라고 합니다.
명령 단계에 먼저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고 중재에 조정하는 거죠. 상담자가 중간에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개입하는 단계시고 마지막에 청문 단계는 각자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인데 안에 내용은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종청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만해 명령하고요. 아, 중재 니네 잘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해서 중재시키고 청문 듣는 단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명종청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요. 성공적으로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입니다. 내가 잘하면 좋겠지만 이 홍보도 전문가, 전문 업체에게 또 의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홍보 업체 중에서 누구를 섭외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홍보는 가장 쉽게요. 행사를 알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행사를 알리는 것인데요. 광고는 보다 직접적으로 행사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홍보와 광고를 굳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홍보는 전체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광고는요, 알리는데요. 그 맞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을 광고라고 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씁니다. 하고 싶은 말, 광고보다가 홍보가 더 큰 개념이다 라는 것. 우리가 큰 개념, 작은 개념 나눌 때 우리가 직업 상담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직업이 진로보다가 작다. 그러니까 진로가 더 크다. 광고보다 홍보가 더 큰 개념이다. 전체적으로 어디인가에 특정 집단에다가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홍보의 종류, 이 용어를 보고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이 일정한 체계화된 곳에서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정보를 흘린다 해서 뉴스 릴리스라고 하고요. 인터뷰, 그 해당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보를 또 나누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하는 날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해보던 거 하려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여러분 인터뷰 보시면서 느끼셨나요? 여튼 그랬었습니다. 기자회견은요. 여러 기자들을 초청해서요. 기자회견 모르는 사람들 없죠? 연예인들 기자회견 할 때 그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연다 하면요. 사실 그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요. 이 연예인 왜 기자회견 하지?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홍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자 간담회입니다.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내용들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조절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홍보 방법은 보시면은 다양하네요. 다양해. 인쇄매체, 신문, 잡지, 그리고 브로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문, 잡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이고 어떤 기관에 가면, 병원에도 가면은 이 브로셔들이 많습니다. 책자처럼 브로셔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리플릿처럼 산단으로 접어놓은 브로셔들도 우리가 리플릿이라고 말하지만 브로셔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5개 광고는요. 밖에 붙여놓는 거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죠. 현수막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광고판이 붙여놓는 모든 것을 5개 광고라고 하고요. 방송 광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CM, 방송과 방송 사이에 나오는 그 광고를 CM이라고 하고 PPL, 방송 중에 간접 광고하는 것을 그렇죠. 뭐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하는 이 펜을 쓰는 모습을 빈도수를 계속 높일 때, 노출하는 횟수를 많이 올릴 때 친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것도 방송 광고고요. 거리 홍보, DM 틀렸네요.
DM 다이렉트로 어떤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한을 보내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보내는 것을 DM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바이럴. 자, 입으로 하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구전 마케팅, 입소문을 내거나 구전, 해당 담당자 전문가들이 고객인 척하면서 구전 마케팅하는 것을 입으로 입소문을 내는 것을 구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는요, 어떤 사람들, 젊은 친구들에게는요, 익숙한 용어이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멘트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또 정리해서 우리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배너, 어떤 홈페이지 가면 옆에 이렇게 배너 한 코너에다 하는 광고를 배너 광고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검색해서 검색을 유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메일로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해서 뭔가 다운받을 때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PR하는 광고하는 것을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하고, 스폿 리싱은 어떤 한 스팟 리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공간을 대여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카페나 배너 광고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돌아가면서 이 업체 저 업체 돌아가면서 하는 광고를 우리는 스폿 리싱이라고 합니다. URL이나 채팅룸 뭐 이런 것은 정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홍보는요, 일반적으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홍보를 하는데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의 광고는요, 일방적이었어요. 수직이었습니다. 일방통행이었다면요. 요즘에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그렇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소통형 광고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홍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댓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또 실시간까지 덧붙여진다라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단지라도 돌리러 가려면요. 한정된 시간과 내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깃 설정으로 메일을 보낼 때도 필터링해서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중간에 변경된 내용들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나눠질 전단지에 갑자기 펜으로 수정해서 5,000부를 금방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5,000부를 수정해야 된다면 새로 인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존의 광고와 다른 온라인 광고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효과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홍보의 특징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자, 나옵니다. 이미지 메이킹 해서요. 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인데요. 실은 브랜드나 회사나 상품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이미지를 이미지화한다라는 겁니다. 상품의 이미지화한다라는 거, 기업의 이미지화한다라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CI가 BI라고 하는데요. 회사, 코퍼레이트, 브랜드, 어떤 한 브랜드, 개념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CI가 더 큰 개념이구나. BI가 그 세부적으로 나오는 브랜드를 이미지화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저 머릿속으로는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기업 대표적인 것에서 CI 만들었다면요. 고용노동부 대표적으로 나오네요.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기관으로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 이미지화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BI라고 하고 좀 더 큰 개념, 그 기업에 관련된 것을 CI로 이미지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얘기하는 것보다가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회사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왜 현대자동차냐면 제가 그리기가 제일 쉬워서입니다. 자, 이런 것을 CI라고 얘기하고요. 이 현대자동차 안에 제네시스 브랜드도 있고
뭐 또 소나타 브랜드라고 할까요?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소나타 그랜저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다 그렇죠.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겁니다. BI입니다. 구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홍보 업체들 중에서 딱 맞는 홍보 업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항상 기준은 우리의 목표, 목적과 부합되는지입니다. 그래서 홍보 매체 목표를 설정할 때 타깃과 지역 목표와 시기 언제 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이것과 맞는 업체를 섭외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섭외할 때요, 고려해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섭외를 확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그리고 행사 대상자나 이런 방법적인 특성에 따라서 매체를 결정해야 되고 하나의 방식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 방법론에 따라서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업체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 단점은 내가 안고 갈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단점, 꼭 장점은 당연한 것이고 핵심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단점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업체 선정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스케줄, 미디어 믹스 스케줄이랑 해서 요즘에는 홍보 자체를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쌍방향으로 가능한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확인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막상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시험과 똑같이 한번 연습해보죠. 그것을 바로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고객만 오지 않았지, 해당 사람들만 아직 참석하지 않았지 모든 것을 다 행사 당일처럼 연습해보는 것을 우리는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이 리허설도요, 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담당 엔지니어와 총감독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날 행사 운영에 관련된 기계들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다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사전 리허설을 한번 실시해 보고요. 우리끼리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리허설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종 리허설 할 때 그렇죠. 실제 행사와 동일하게 거의 흡사하게 진행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요. 제가 많은 행사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요. 다 해도 또 막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류는요. 기술하면 기술 리허설이 뭔지 알고 사전 리허설 하면 사전 리허설이 뭔지 알고 최종 리허설 바로 전에 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단계가 여러분 사전 리허설이 먼저일까요? 기술 리허설이 먼저일까요? 보지 않았을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허설의 종류도요. 기사체입니다. 리허설을 준비하는 기사체 알았죠? 그래서 기술, 그 다음에 사전, 최종입니다. 기사체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함께 외우시면 좀 외우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리허설의 종류도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정말 드라마 찍기 전에 생각하는 그 연예인들이 리허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각본 읽는 거 리딩 리허설, 그리고 오디오 보고 하는 리허설,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 저도요, 현강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당연히 만나는데 우선 카메라 앞에서 설 때요,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실제 행사를 지원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런스루 리허설이랑 해서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카메라를 켜지만 않고 다 똑같이 기술적인 거나 사람들이나 다 모여놓고 실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방송하기 전에요, 그 어떤 관중석에 사람들이 와 있을 때요, 정말 방송 시작하는 그 시간에 와 있지 않습니다. 서너 시간 전에 와서 런스루 리허설도 같이 하고
요 포인트에서 박수 더 크게 쳐주세요 라는 것까지 다 연습하고 실제로 온 에어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 구별하시고 특히 익숙하지 않는 런스루 리허설 무엇인지 확인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 운영 시 위기, 이렇게 다 해도 위기는 옵니다. 뭐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위기 요소,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라든지 뭐 큰 불이 아니지만 불이 날 것만 같아도 갑자기 그렇죠. 안전사고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해서 큰 문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체크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이런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교시 망쳤다고 해서 2교시, 3교시, 4교시 망치면 안 되게 위기 관리, 그렇죠. 멘탈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반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보통 1교시 수능 보는 친구들요. 국어만 치면요. 그날 수능 전체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연쇄적 반응을 막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위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단계별로, 그냥 위기 관리 한 통이 아니라 단계별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완화시키고 다시 준비해서 대응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이 위기 단계의 4단계입니다. 위기 관리의 4단계입니다. 완화 이미 생겼으니까 완화시켜서 잘 처리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그렇죠. 복구하는 것이 완료입니다. 행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미 일어난 위기를 대응하는 전략으로요.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책으로 정리하면서요. 정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 드는 위기 대응 전략이었어요. 뭐 부인 전략 아니라고 일단 우겨보라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환불하러 갔는데 점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는 다 하지만 이 환불하는 것은 점장님이나 사장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 책임 영역이 아니라고 할 때 보통의 고객들은 이해를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안 하고 그 담당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요. 이 고객이 누구를 봐서 이 점원, 자기 책임도 아닌데 내가 너무 화내면은 이 또 점원이 힘들어지겠구나. 진상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경우가 사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회피 전략도 하나의 위기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여하튼 내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매 시간마다 거의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사건의 공격성을 축소시켜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 공격성,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른 고쳐요. 비난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한 이쯤 오니까 그래, 이 정도는 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 대응 전략을 하는데 부인하거나 책임이 내게 아니거나 공격을 최소화시키거나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 교정,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사과, 정말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고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는요, 이 행사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총괄하시는 책임자나 가장 대표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기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부분, 평가입니다. 이번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행사 자체를 평가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은 행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 결과 분석은요,
본래의 행사 목표를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행사로 나타난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이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사 목표의 성취 여부와 바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행사 결과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분석도요, 여러분 무조건 크게 마지막 결론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 단계별로 위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처럼 여기 결과 분석도 기획서부터 제작할 때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중간중간 기획서는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제작할 때는 또 이런 부분, 운영할 때는 실제적으로 매끄럽게 큰 문제가 없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효과성, 이게 정말 분석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데 정성적으로 느낌으로 효과 있었어요. 이거는 사장님한테 안 먹힙니다. 그리고 효과 있었어요. 이거 방법 좋아요. 해서 다음 후임자에게 알려줬는데 그렇죠. 정말 기술적이나 그렇죠. 객관적인 방법이 뭔지 몰라서 다음번에 적용을 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시험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효과라고 해서요.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뭔가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나와야 되니까 면접자나 취업자나 참가기업이나 행사 참여자나 숫자,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나오는 효과를 우리는 다이렉트 효과라고 하고요. 퍼블리시티라고 한 것은 매스미디어에 그러니까 방송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 빈도수 예전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것도 정량화할 수 있겠네요. 퍼블리시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해서 행사 주최자의 지명도와 행사의 주제와 콘셉트를 분석을 해서 이 얼만큼 그렇죠. 이번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는지 빈도수를 분석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요. 인센티브 하면 월급에서 더 주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원래의 목적보다가 인센티브 플러스 들어오는 어떤 효과들을 분석할 때 인센티브 효과라고 하는데 협업기관이나 협업업체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는 그 부분의 효과를 우리는 인센티브 효과라고 하고요. 직접 파급 효과와 간접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직접은 행사를 인지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온 사람들의 구전 효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매스미디어나 어떤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경로에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파급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행사 만족도도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죠. 행사장 오신 분들이요, 만족하면 당연히 그렇죠. 소문을 내어주겠고 소문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 행사가 생기면은 그렇죠. 한 번 더 가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만족도 분석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다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류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서류들이 또 데이터가 돼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더 좋은 분석 자료가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보고서의 종류는요. 종합 보고서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세 보고서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량적,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많이 분석해 놓는 것이 데이터화되고 빅데이터로 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찮아가 아니고 당연히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것은요. 그래서 관계자나 참여자 의견 기록,
만족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만족하셨습니까? 라는 참여자의 기록이나 다음번에 개선됐으면 좋겠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수치적으로 20%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여자 정성평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나머지 취업, 행사, 지원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직업상담 및 취업 지원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 새로우시겠지만요. 새 출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우리는 언제나 불편하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새 영역은 용어의 구분과 용어의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시고 정말 제가 짚었던 부분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만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